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선거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여야는 각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전투표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사전투표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6월 8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9일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 추미애가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율 20% 끌어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아들 취직이나 시키려면 이 정부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길은 6월 13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월 8, 9일 날 투표장에 가셔서 죄다 2번으로 해야 돼. 2번으로 해줘야지 나라 정책이 바뀝니다. 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또 다르다고 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각자의 셈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진국에서도 요즘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보니 어떤 나라든 그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투표 참여 캠페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투표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이거를 가능하면 본인 정당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좀 열심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거 당일이 어찌됐건 휴일이니까 그때 이제 혹시 젊은 층들,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날씨도 좋고 그러면 투표하기보다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어떻게 보면 판세가 결정되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지지율 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굳이 투표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놀러 갈까 봐 걱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이번 보니까 판세 보니까 이거 뭐 지게 생겼는데 내가 굳이 뭐 투표하러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포기하는 투표 포기하는 계층이 그 고령층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어서 그걸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지금 그런 지점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층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특히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전날에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3일이 선거인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6월 11일, 12일 전 방송, 전 미디어가 북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부각시키기에 또 후보를 보도하기에 상당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6월 13일 날 선거를 하지 말고 일찍 결정을 하고 6월 8일 내일하고 모레 사전선거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그 사전투표 경향을 보면은 작년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 총 투표율이 77.2%였는데 약 26.1%, 투표자의 3분의 1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향계를 분석해 보면은 주로 20대, 30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대가 35.7%를 사전투표했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한 30%가 넘고 특히 보수의 그 기반인 대구와 경북 지역은 그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전투표율 20%는 아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지지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30%는 보수측 그러니까 특히 영남권 투표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0% 넘어가면은 일부 의원들이 머리를 파란색으로 물들이겠다, 파란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누리꾼이 30% 투표율 넘어가면은 춤을 춰주겠냐 그랬더니 알겠다 또 이랬다고 합니다. 네. 예, 20%, 30%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26.06%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 투표가 처음에는 사실은 도입했을 때 이 유권자들이 이게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참여를 하지 않다가 지난 대선 때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전 투표를 이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또 의외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높아진다면 그야말로 30%를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아마 30%까지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홍 대표는 춤출 일 없겠지 생각해서 아마 인정받아들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2060 파란 프로젝트 추진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 20 그리고 이제 본선거 투표 60%를 넘기자.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때는 뭐 70% 넘기자 캠페인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 층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유리하다라고 보고 이제 당 색깔에 맞는 그 파란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머리도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뭐 의원들이 염색을 한 모습은 어떨지 실제로 염색을 하게 될지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춤을 추게 될지 이것도 두고 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것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뭐 염색을 할지 춤을 추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는 어제까지만 가능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선거 상황이 어떤지 또 정당에서는 전국적 판세 분석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표를 못하게 돼 있고요. 특히 또 언론 보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투표 참가의 그 기준이 될 것 같고 이 그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권자들이 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유권자의 선택에 조금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외국과 같이 이런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든지 이런 걸 좀 해제를 하고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좀 전체적으로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이 1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일단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격차가 지금 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른바 TK 지역의 경우에만 자유한국당이 약간 좀 앞서가는, 그것도 많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은 6곳은 무조건 지킨다 였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그리고 인천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또 남경필 지사가 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해서 또 나왔으니까 따지고 보면 7곳을 지키는 것이 이제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울경 지역,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건데 그야말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몰릴 대로 몰린 상황.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텃밭인 TK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좀 이제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수 텃밭이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 간의 격차가 1.9%포인트가 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직은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무응답층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그 유권자들이 약 40%가 넘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과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구는 그 1회 지방선거에 있었던 1995년에 무소속의 문희갑 그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줄곧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 시장을 배출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작년 대선 패배 이후에 제대로 쇄신과 개혁을 하지 못했다. 이런 데 대한 따가운 비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찍어줘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후보는 표가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응답층이 아무래도 기존 보수와 중도 표심인데 예.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유한국당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실망감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때부터 이제 실망감이 이제 쌓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보수 혁신을 해서 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전 대구 경북의 민심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좀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제 경남 이제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영남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과거에 김부겸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털을 좀 닦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예. 그런 성과도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에 대한 어떤 과거에 좀 막연한 어떤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39.3%의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정당 투표 경향보다는 인물에 대한 투표 경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결국은 원희룡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키워보자라는 동정표가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고요. 또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높았는데 지난번 원희룡 후보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희룡 후보를 다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제주 좀 민심인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이제 서울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고 있고 또 만약에 이번에 제주지사에 당선된다면은 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도와 보수를 다시 재건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희망감이 제주도 유권자들에게 좀 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물을 보고 지지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부산시장 선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그리고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텃밭을 이제 가꾼 그런 경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계속 야당 쪽으로 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찌됐건 이제 여당 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 여당 쪽 후보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확실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뭐 솔직히 인위 선거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로 거의 치러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문재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서 그냥 이렇게 함께 이제 그야말로 본인들 주장하듯이 원팀으로 그냥 이렇게 묶여서 그냥 이렇게 지지율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반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일단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본인이 노력한 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함께 더해지니까 지금 상당히 이번에는 견고하게 지금 지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기도 하셨는데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 측근과 재선 도지사의 대결. 예, 경남도지사 선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경남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지지도를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느냐, 아니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 김태호 후보가 예. 경남지사를 했고 또 김해을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탄탄한 지역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 구도 간에 또 인물 대결 간에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소 그 지지율 격차는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지만 예. 아직 큰 폭의 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도 격차도 한 뭐 17, 8% 차이가 나고요. 예. 그다음에 무응답층이 한 20% 있는데 지금 김경수 후보가 받을 수 있는 표는 최대치에 와 있다. 그런 평가 속에서 과연 김태호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얼마나 추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경남은 크게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남의 서부 지역은 주로 5, 60대 보수적 지지자가 많고 경남의 동부 지역은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진보적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그 중간점에 있는데 창원시의 유권자의 표심이 과연 김태호 후보한테로 갈지 김경수 후보에게로 갈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보수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부동층이 의외로 좀 많거든요. 자,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제 보수층이 역시 상당히 지금 이제 의사 표명을 조금 이제 유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여론조사에 좀 적극 좀 응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요즘에 이제 지지율 나오는 거 추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개인기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많이 좀 추격해온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추격을 해서 과연 반전 드라마까지 쓸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역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각축전이 끝까지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그래도 이제 최근에 어찌됐건 뭐 이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창원 지역 말씀하셨는데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논란 관련해서 사실은 그 양대 노총이 지금 굉장히 또 반발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영향권에 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그 막판에 지금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남지사 선거 향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을 봤더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가장 그 선거에도 관심 많고 정치적인 수준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표할 수 있는 지지도는 거의 최대치에 와 있는데 문제는 보수 측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표심이 결정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은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또 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간의 보수 분열로 인해서 보수 또는 중도측 그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표심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권자들이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후보가 자기적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단일화를 미루고 사실상의 단일화가 어렵게 되면서 아무래도 서울과 또 이 경기 지역에는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극적으로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그것을 단순 합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판세를 과연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 지지율이 이제 높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을 좀 갖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제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고 뭐 인천, 경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더 이상 희망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 정당 자체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어찌됐건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 기조가 그대로 좀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뭐 그렇게 네. 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뭐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루킹 특검이 임명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이렇게 2명인데요.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 뭐 좀 전망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두 특검 후보자들이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경력을 걸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특검으로 임명되든지 간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허익범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 두 특검 후보자 모두 공안 또 형사 특수부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수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천 과정에서 여러 특검 후보자들이 추천이 됐는데 고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는 이 두 분으로 추천이 됐는데 뭐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은 그래도 공정하게 또 객관성을 가지고 또 수사력을 발휘해서 드루킹 특검, 즉 드루킹과 관련된 불법 행위와 또 드루킹에 대한 수사, 또 관련 당사자들, 쉽게 말하면 정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거냐. 지금 이제 경남지사 후보로 나온 김경수 전 의원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송인배 그 부속 비서관도 관련돼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다. 이런 주장, 의혹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네. 예,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드루킹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편지를 언론사에 이제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드루킹도 이미 이제 그 원조가 자유한국당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댓글 기계가 저쪽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쪽도 그 댓글 기계를 도입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김경수 후보를 이제 만났을 때 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미 이제 공개가 돼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특검법 논의 초기 단계에 이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도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 함께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이제 더 진전이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좀 더 명확한 어떤 그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확보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 같고, 예. 이번에 이제 추가 보도가 좀 나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에 이제 관계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밝혀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엔 이제 증거가 좀 확실하다라고 보고 이것도 이제 함께 이제 드루킹 특검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드루킹 특검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드루킹 특검이잖아요. 그리고 드루킹의 사건의 한정에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뒤로 명분도 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거는 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이번 드루킹 사건하고 별도의 특검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당 차원에서 한 어찌됐건 뭐 자유한국당 쪽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이든 기타 다른 정당까지 다 포함해서 혹시 당 차원에서 이런 댓글 공작을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다 전수조사해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뭐 드루킹 특검에 포함시키자라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야당 쪽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포함시키자라고 아마 맞대응을 하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선거 전에 이슈로 좀 던져놓긴 하는 건데 실제로 드루킹 특검에 이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고 별건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는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됐거든요. 또 특검이 이제 오늘 중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나라당 댓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입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새롭게 나온 이번 의혹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